네, 픽 인터뷰입니다. 지금 뭐 급박하게 움직이는데요. 당장 비행기 타고 거제를 가셔야 되는 분인데 저희가 애써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오래전부터 활동하고 있는데요. 을지로위원회 소속 강민정 국회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을지로위원회를 모르는 청취자가 계실 수 있어서 그거부터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을지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당 차원의 특별 기구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노동 현장에 그 분쟁이 있고 노동 예를 들면 파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쟁의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때 같이 결합하고 개입하고 그래서 해결에 나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꼭 노동 현장뿐 아니라 다양한 곳곳에 약자들이 있잖아요. 네. 갑질에 고통당하는. 갑을 할 때 네, 그때의 을이죠. 그래서 네. 이 갑질에 고통당하는 다양한 곳에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을을 지키는 그렇죠. 뭐 위원회인데 네, 종로 뭐 퇴계로 흉내 내면서 그냥 을지로 이렇게 한 거군요. 기억하기 좋으라고. 네, 그렇죠. 네. 을을 위한. 네, 을을 지키기 위한 위원회 모임. 지금 거제 갔다 오셨나요? 네, 제가 거제 2번 갔다 왔어요. 2번이요. 네. 그동안. 네. 언제 가셨습니까? 7월 8일 날 한 번 갔다 왔고요. 네, 2주 그다음에 전에. 7월 12일 날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소속 의원들 8명이 네. 같이 또 갔고 첫 번째 갔을 때는 이제 제가 혼자 갔다 왔었고요. 네. 두 번째 갔을 때는 가서 농성하고 계시는 노동자들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만나 뵙고 그다음에 이 지금 대우조선 파업 파업을 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이 하청 그렇죠. 노조의 네.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파업하고 계시는 노동자 대표들하고 간담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측 하청 업체 우리가 보통 하청 업체로 얘기하는 협력회사 대표들하고 그다음에 원청인 대우조선 해양 그 부사장 네. 들하고 임원진들하고 그러니까 사측과 노측 다 별 따로따로 이제 저희가 의원단이 찾아가서 간담회를 해서 상황 파악하고 그다음 필요한 어떤 그 해법에 대한 논의들을 같이 진행하고 왔죠. 특별히 지금은 이제 대통령도 언급하고 5개 부처 장관이 공동 담화문도 내고 이러니까 아주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됐는데요. 그런데 7월 8일은 파업을 하는 중이지만 아주 중요한 정치적 쟁점은 아니었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혼자서 거제까지 가셨던 이유는 뭐 계기가 있으셨어요? 계기는 거기 지금 7분이 농성을 하고 계시는데 6분은 그 도크가 이제 층층이 있어요. 네, 그 네. 도크의 맨 위 부분에서 고공 농성을 하고 계시고 네. 한 분은 그 도크 1층에서 1m 사방 1m 그러니까 평수 따지면 0.3평짜리 네. 철제 감옥을 스스로 손수 만들어서 거의 양계장 같이 이렇게 쇠로요. 그렇죠. 네. 쇠로 만들어서 이분이 용접하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그 1m 감옥 안에 들어가셔서 그때가 아마 열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사진을 보고 제가 너무 막 충격을 받았어요. 네. 이분이 180cm 신장에 네. 건장한 분이 허리를 펼 수가 없는 거죠. 높이 사방 1m니까 다리도 허리도 펼 수 없는 상태로 마지막 결기로 모든 걸 걸고 이 투쟁에 나서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가게 됐습니다. 을 중에 을로 보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우리 이 노동 현장에서도 이게 하청 구조가 굉장히 이제 되게 확대되고 전면화됐는데 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70% 이상 공정이요. 사실은 하청 노동자들이 없으면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하청 업체의 노동자라는 이유로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 노동 악조건을 그동안 강요당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업이 한 2015년, 16년에 엄청난 이제 불황이 오면서 예, 구조조정과 그다음에 뭐 임금 삭감과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있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가장 먼저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고 그렇죠. 하청은 뭐 대우조선해양에서 자르는 게 아니라 그 각자의 회사에서 자르는 형식이었을 테니까. 형식은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이 협력업체라고 하는 하청업체가 실제로 뭐 별도의 어떤 자기 어떤 생산성이 있는 그런 기술이나 무슨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대우조선이라고 하는데 인력을 송출해주는 제공해주는 거의 오로지 그 일밖에 인력회사, 안 예, 하는, 네. 인력회사 수준이죠.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대거 현장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쫓겨나고 그다음 남아있는 분들도 임금이 엄청나게 많이 삭감된 거죠. 그게 네. 이제 계산을 하니까 한 30% 임금이 삭감이 됐다. 그래서 이번에 파업에 돌입한 이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 소박하고 단순해요. 네. 그러니까 뭐 남들보다 더 임금을 더 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보통의 임금 인상 투쟁도 아니고 그 당시에 삭감됐던 30% 임금을 원상 복구 시켜달라. 2015년에 받았던 급여만큼 그렇죠. 받고 싶다. 네. 근데 2015년부터 7년이 지난 지금은 뭐 지금 물가도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인상이라든지 뭐 최저임금 뛴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훨씬 당시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15년 수준으로 삭감된 돌아가게 해달라. 예, 임금을 원래대로 복원해달라, 회복시켜달라는 그러면 거죠. 복원시킬 만한 능력은 대우조선해양이 되나요? 이제 업체 측에서는 이 기업가들의 늘 얘기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으나 마음이 능력은 있어요? 여건이 안 아니 근데 된다. 뭐. 지금 근데 사실 실제로 조선사업이 조선업이 화강이잖아요. 그렇죠. 수주도 세계 1위고. 저희 우리나라 조선업이 사실 세계 1위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불황기의 타격이 현실적으로 있던 건 맞아요. 네네.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이미 IMF 직후부터 이게 이제 산업은행이 사실 관리 대상으로 넘어갔고 네. 그게 한 20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이 20년 동안 산업은행은 오로지 이것을 어떻게 구조조정해서 매각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만 이 20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의 어떤 발전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대우조선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관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조선업과 관련돼서 원청이든 하청이든 노동자들이 거기서 기대서 먹고 살고 있다는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럼요. 국민 경제라는 그럼요. 관점에서. 그리고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너무 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 산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리를 국책은행이죠. 목적으로 하는 네. 시중은행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 그것도 경제와 산업과 관련된 정책에 굉장히 직접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국책기관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업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전망이나 이런 거 전혀 제대로 세우지 않고 단순 그 관리하고 매각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20년의 시간을 보내왔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2015년 전후해서 그때의 그 조선업 그 불황으로 인한 사실상 타격이 있고 네. 작년부터 다시 이제 조선업계가 화랑을 맞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이 생산 라인이 가동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자금이 회수되는 게 아니고 거의 배 한 척 만드는데 한 2년 정도의 네. 과정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회사 입장에서는 내년이 돼야지만 지금 수주 계약 맺어서 건조되고 있는 배와 관련된 수입이 들어오는 상태고 기존의 불황기에 겪었던 어떤 적자 규모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 선박을 수주한 다음에 대금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뭐 30%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없었던 거죠. 아니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 타협의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분들이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사실 이런 논의들을 주장들을 하면서 논의 테이블을 만들자고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진전이 안 되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극한적인 방식으로 이제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다. 그런 면에서 어제 아침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스태핑해서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더 이상 이런 불법적인 노사 현장에서 불법 파업이 일어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 불법이라는 이렇게. 건 그 사업장을 점거하고 농성하고 그렇죠. 있다. 7명이.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말해서 제가 네. 아니 그 현장에 하청 노동자들이 얼마나 그동안 많은 시간 세월 동안 참을 만큼 참았는지 아, 진짜 참은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네. 그게 누군지 그걸 들여다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라면. 아니 그리고 저희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을 만큼 참았다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섭이라든지 뭐 30%를 다시 올린다. 그게 2015년 수준으로 복원하는 거지만 뭐 경제적으로 또 뭐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뭐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라든지 이런 대화를 꾸준히 주고받다가 노동자들이 정말 뭐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한다든지 합의를 뭐 못하는 수준이라면 저는 대통령이 참을 만큼 참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도 없었던 거죠. 오늘로 지금 파업이 49일째고 네. 그 농성은 지금 아마 29일째 네네. 들어가고 한 있거든요. 달째 농성. 예, 네. 그 동안에 사실 정부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을지로위원회에서 12일 날 방문하고 그때 오자 간담회라도 해라. 일단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 제안을 하고 그게 틀이 이제 만들어진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올라왔고 그 이후에 아마 4차에 걸쳐서 어쨌든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로의 주장들과 요구들을 조정하는 이런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대화의 물꼬가 트인 거군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불법 파업 엄단하겠다고 정부의 일성이 대통령의 일성이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저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7월 8일에 의원님 다녀오시고 12일에 을지로위원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다녀오면서 정치 쟁점화 시켰다 이런 의혹이 생기네요. 아니 뭐 그 진행자가 이런 의혹을 가지면 안 되나요? 그냥 아니 시민의 한 정치 사람으로서. 쟁점화가 아니고 네. 저희는 정말 너무나 극한의 상황에 있는 분들이 아니 민주당이 정치 쟁점화 시켰다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저 별로 그렇죠. 관심도 없다가 그렇죠. 갑자기 뭐 민주당이 이제 움직이는 게 포착되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정치 쟁점화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아니 있죠. 농성을 7명이 하는데 무슨 공권력 투입을 대통령이 언급할 수준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관심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네. 어제 그저께는 또 불교계의 스님들하고 또 뭐 네, 카톨릭의 신부님들, 네, 수녀님들하고 목사님들, 네. 다 이제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된다. 네. 이렇게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보이고 이게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니까 뭔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나 이런 필요성을 느낀 것 같은데 그게 이걸 합리적으로 정부가 이 갈등을 조정을 하는데 적극 나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 이제 발언을 하고 문제를 파악을 하는 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불법 파업 엄단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조선소 배 만든 도크가 보면 전부 다 쇳덩어리만 있을 텐데 그리고 높이도 굉장히 높고요. 높아요. 그리고 올라가는데도 진짜 엄청 힘들었는데 그렇죠. 저는 아니, 거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까? 아니면 아니 그냥 사다리로 사다리로 그 직각 사다리로 지그재그 막 이렇게. 네, 한 1단계 올라갈 때는 직각 사다리로 네.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고공농성 하시는 분들을 만나려면 지그재그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데서 만약 강제 진압을 한다면 굉장히 위험하네요. 저는 이거는 만일의 경우 공권력 투입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이거는 피할 수 없다고 봐요. 이거는 비극적인 사태를. 우리가 그럼 모두가 원하지 않는 농성하는 사태. 노동자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찰관들도 그렇죠.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무슨 제2의 용산 참사 같은 이런 걸 각오하지 않으면 여기 공권력 투입해서 문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거다 이렇게 비록 봐요. 야당이어서 네. 뭐 몇 달 전만큼 힘은 없겠지만 여당은 아니지만 하여튼 대통령실하고 긴밀하게 좀 대화도 하시고 촉구도 하셔가지고
이게 극한적인 사태로 가지 않도록 우리 청취자들 모두가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잘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의원님 또 바로 거제 가셔야 된다니까 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 네, 하셔요. 이분들이 다 7명의 농성하시는 분들의 문제거나 네. 단순히 대우조선의 하청 노조의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우조선뿐 아니라 조선업 화랑으로 계속 3년치 뭐 수주 계약이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도 이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지금 그동안 이 파업 너무, 사태가 네. 없더라도 네.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조선업의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이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7명의 농성 노동자를 해산한다든가 지금 대우조선 하청 노조와만의 뭔가 문제를 푸는 걸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우리 조선업 전체의 어떤 앞으로 향후 발전 전망과 직결돼 있는 문제라는 걸 이런 관점으로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된다. 네. 예. 조선업이 지금 임금이 삭감돼 가지고 여기는 사망 사고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하죠. 네. 같은 조건이면 여기를 돌아오지 않는 한 번 떠난 분들은 돌아오지 네. 않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는 광고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